미디어 융합학회 정기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 시작되기로 했던 세션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오전 세션은 주제는 기본적으로 일상회복과 미디어 콘텐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회복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주제 자체가 일상회복을 영원하고 준비하는 것은 언젠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하십니다. 일단은 제목이 일상회복과 미디어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김원재 U+연구 소장님이십니다. 자, 김원재 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U+연구소의 김원재라는 잘 아시는 것을 갑자기 잠시 멈춰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오늘 저희가 미디어를 하는 것은 이후에 현재까지 오는 미디어나 콘텐츠는 이 프랑스를 어떻게 기억할 건가, 열차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언제가 되었든 미디어를 들어가서 일상회복자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상황은 미디어나 콘텐츠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미래를 위해서 그런 주제를 한번 짚어보는 이런 주제를 만들려고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안에는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게 합니다. 이런 굉장히 요문한 암울한 메시지가 우리 주위를 보이지 않는 가장 그런 흥미로운 노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2년을 우리가 오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쟁의 위기에 없는 그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어느덧 우울, 불안, 영역, 무기력 이런 감각들이 우리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패널 팬데믹, 메타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세월호 그런 트라우마처럼 이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따로 형성됐었고 그러면 또 다른 경쟁 국가사회가 일어났잖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주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빨간색으로 굉장히 좀 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위험한 시대고 불안, 전망의 시대고 불신의 시대고 그러면 부담감, 부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얻는 그런 아무나 모습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고난과 위험을 극복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런 힘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유연한 세상 속에서 가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피로, 걱정, 불신, 불안, 불미한, 짜증, 누가, 우울, 분노, 공포 완전적으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치유해내는 위로, 평안, 안심, 치유, 공감, 충전, 이런 것들 배우는 것도 너무도 필요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디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 각종 사건 사고를 하는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화제에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때로는 연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그런 영역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미디어가 공감의 어떤 매개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미디어 기능을 좀 활성화하거나 그런 부분의 역할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죠. 그런 사회적인 요구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미디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시사점을 알아보는 좀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여기 아마 이 사례는 문제에서 많이 소개되어서 뉴욕타임스 2021년 5월 14일 1년과 안쪽 3개년 통틀어서 1000명의 사망자, 9억에 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상황도 그렇죠.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부모님의 가족의 얼굴로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화장이 된 다음에 그냥 이거라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도할 기회, 슬퍼할 그런 시간 이차로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획사에서 바로 그런 부분, 그런 분야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라고 하는 그런 수치, 115대 1을 수치가 아니라 역시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었고 기도가 사람이었다. 그래서 비명과 스토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건강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회복하는 우리 사회나 국가가 다시 원래 상태, 편안한 상태, 리스크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를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은재 박사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은재 박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준비할 적에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공감, 회복, 치유 이런 부분이 원칙이 되고 동시에 그것을 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회복과 콘텐츠 조건 발표를 맡은 국민관대학교 고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상태가 다시 됐습니다. 원래 사실은 거리두기 혹은 이런 걸 다 없애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종 바이러스와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앞으로 도래할 혹은 올 코로나를 극복한 상황에 있어서 콘텐츠는 어떤 부분에 중심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는 2012년 QR코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조사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 과연 QR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QR코드가 뭔지, 바코드가 있는데 왜 QR코드를 쓰는가 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QR코드가 생소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QR코드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건물에 들어가거나 음식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왼쪽 화면은 한국 외관 미디어 융합학회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고 중간에 있는 건 전자출입용구,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제에 사용되는 제로페이 QR코드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QR코드 사용이 아주 일상화되는 현재입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의 일상을 강제하게 되면서 현재도 그 여파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결국 콘텐츠의 변화에도 역할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콘텐츠 이용의 변화 양상을 보면 첫 번째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이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지쳤기 때문에 배달을 이용해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배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달앱이 어떤 점유율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건데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료의 쿠팡이츠 등 그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거나 극복했을 때 이러한 문화가 없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이용의 변화 양상 중에 웹툰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이미지는 지금 시즌이 끝났고 두 번째 시즌2가 제작될 거라고 확정이 된
술꾼 도시 여자들입니다. TVN에서 방송을 했었고, 이 원작은 다음 웹툰인 현재는 카카오 웹툰으로 바뀐 술꾼 도시라는 웹툰에서 시작되었고, 옆에 있는 화면은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역시 제시즌2가 제작하기로 한 DP입니다. DP는 웹 애플리케이션, 웹툰 애플리케이션이 레진 코믹스에서 만들어졌던 DP 개의날이라는 웹툰을 원작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네이버 웹툰에서 인기를 끌었던 녹두전을 모태로 하고 있는 KBS에서 녹두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TV 모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에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웹툰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OSMU 또는 MSMU 등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제작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통해 어느 정도 대중성과 흥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담보되는 콘텐츠들 한해서 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웹툰의 인기가 그대로 드라마의 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웹툰이 중요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을 이용하는 연령대이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 웹툰이 올해 새롭게 다음 웹툰에서 카카오 웹툰을 변화를 하면서 웹툰의 이용 현황을 설문조사 기간 진행을 했는데 50대 이상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 30대가 많기는 하지만 이 비중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네이버 웹툰, 다음 카카오 웹툰, 레진 등 웹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웹툰을 런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8월 2일 카카오 웹툰이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100%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유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미 한번 설치한 웹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의 수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부분은 코로나 이전과 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의 전망을 예상한 콘텐츠 발생 전 후 월평균 웹툰 또는 웹소설 플랫폼 지출 금액에 대한 전망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 5,800원 정도로 웹소설에 사용을 했다면 코로나가 있는 현재는 12,000원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 2배 정도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조사에서도 코로나 전에 비해서 약 3,000원 정도 증가, 8,000원 정도로 쓸 것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추후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콘텐츠 사용에 대한 지불을 하겠다는 의사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 전망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콘텐츠 중에 하나는 영화계일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이용률은 약 19만 명 정도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서 2012년에 비하면 한 10분의 정도로 줄어든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화제를 진행하는 등 그들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전주국제영화제나 부천 국제 판타스틱 페스티벌 등을 온라인으로 특히 우리나라 OTT 중에 하나인 웨이브를 통해서 개봉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재팬 필름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밑에 있는 한 영화에서도 필름 마켓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영화계 내부에서도 온라인과 접목화 이 상황을 파괴해보자 라는 것으로 진행 기승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계에는 사태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 크게 성장한 곳은 OTT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 OTT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OTT들인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애플 TV 역시 애플 TV 플러스라는 OTT를 시작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기존의 티빙이나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등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여전히 새롭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OTT 사용자들의 성장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2018년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서비스 시작했을 때 조롱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루피인데 인도어로 루피인데 한 달에 얼마 이상을 쓰면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을 쓸 수 있다고 광고가 되었지만 밑에 있는 유토렌트,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쓰면 가격이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코로나를 이어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접속해서 언제나 볼 수 있는 OTT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런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현재 넷플릭스와 우리나라에 있는 TV인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왓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쓰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이 토렌트를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너무 많은 OTT들이 증가하면서 유튜브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슬그머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상을 쓰고 하는 것보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현재 OTT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올해 초에 일본 닌텐도에서 개발한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은 사람들이 직접 접속해서 낚시를 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리고 40만의 건물을 짓는 등 힐링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가 게임 블로거가 만들어진 가장 효율적인 나무 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O와 X로 표시해서 가장 효율과 있는 것을 하면서 이게 과연 힐링인가 아니면 이게 노동인가 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게임 콘텐츠가 가져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용 콘텐츠의 등장입니다.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디지털 아티스트 디플이 NFT로 경매를 해서 만들어진 약 우리나라 돈으로 785억 원에 낙찰된 그림입니다. 사실 이거는 JPG로 복사를 하면 저도 가지고 왔지만 누구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FT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그림은 785억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는 하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앞으로도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독특하다는 것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앨런 머스크의 부인이 만들어준 그림인데 이 역시도 꽤 비싼 값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리고 본인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현세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게임과 연관한 NFT입니다. 베트남 게임 개발사 스카이 마비스가 201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게임인데 게임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고유한 가상값을 붙여서 이 캐릭터는 유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유저가 성장을 시킨 후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성장하고 판매하는 데 열을 올려 나중에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나중에는 화폐로까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NFT로서 캐릭터마다 고유 가치를 부여해 풍선 고객을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위메이드, 슈퍼러비스, 넷마블 등 다수의 게임 제작사들이 NFT 기술을 도입해서 스스로의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콘텐츠와 현재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 그리고 친근한 형태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NFT, 돈을 버는 게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최근 어느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을 앞으로 다가올 일상회복에서 과연 콘텐츠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사실 코로나19는 일상을 변화시켰음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콘텐츠 시장에서도 다각화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영상,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지출이 증가하였고 음악 플랫폼의 지출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영상, 음악, 웹툰, 웹소설 플랫폼의 소비 지출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콘텐츠 시장에서 일상회복은 현재 일상회복,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현재의 일상이 곧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단숨에 없애버린다거나 사용을 중지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비용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현재의 콘텐츠 사용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콘텐츠 사용하는 데서 이용하기 쉬워야 되고 남녀노소 QR 코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노소의 접근성이 낮아야 하며 콘텐츠 시장에서 일상회복보다는 현재가 곧 일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신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했지만 기존의 콘텐츠와 크게 변하지 않아야 되며 익숙하지만 새로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과 포함되면 이용자가 구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Do You Know Universe라는 것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나라 콘텐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항민 교수님 먼저 좀 시작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 융합학회 연구이사 조항민입니다. 두분 굉장히 저한테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는 것으로 오늘 세션의 제목이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전종 코로나별로 인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일상 회복이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재해,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가져온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으로서 미디어의 역할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콘텐츠가 가지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발표는 저희 굉장히 시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두 분 발자를 차례대로 제가 소감과 정리수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원대 소장님의 발표인 일상 회복과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뒤에는 이제 연대와 협력의 매개체인 미디어가 있고 미디어 공간이라는 것이 기존의 개인의 유의와 취미의 공간으로 치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천적이며 사회적인 공간대를 이루어가는 현실 공간의 대체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잘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사례 중에서요, 잃어버린 애도의 공간은 뉴욕타임스라든지 부산일보 등의 신문들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개인의 작품을 사회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마음에 먹먹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봤었던 묵보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현장장에서 떠나보내는 큰절을 하던 가족들의 사진이 마음을 굉장히 아리게 하는데 개인이 못다한 마음의 위로와 치유의 역할로는 이렇게 미디어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그런
소위 사회적 동기로서의 미디어, 특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코로나 상황에서 의미하였던 것을 다시 좀 상기해주는 사례로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번 발표 발표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은 권호영 박사입니다. 현재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의 발제가 일상 회복을 떠나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론과 현재를 발표는 아주 잘 방영한 주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미디어인 TV 같은 경우도 매년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언론신문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갑자기 TV 이용률이 전 연령에서 늘어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디어와 코로나는 두 가문의 관계에 있는데요. 도도희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웹툰과 웹소설이 향후에서도 이제 이용률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이 된다는 것은 높은 이용률,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해야 이어져서 평소에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션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컨텐츠를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볼 적에는 하드웨어도 많이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온라인 강의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 한 일이 제 연구실에 있는 모니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하기 위해서는 보조 모니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집에 있는 제 방에 있는 모니터를 와이드 모니터 34인치로 바꿨습니다. 굳이 연구실 와서 강의할 필요가 없이 집에서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도 바뀌지만 하드웨어에서 같이 바뀌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1월 달에 간단하게 일상 회복을 경험을 했는데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다 만나고 모임도 막 갖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미 사람들을 만나서 꼭 해야 되는 사람과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 구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꼭 만나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했지만 아직은 좀 더 기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상회복을 맞이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전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발표 토론 다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2021 매거진 미디어 융합 학회 전개학술대회의 세 번째 오후 세션입니다. 미디어 콘텐츠의 미래의 미디어 콘텐츠의 주제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변화, 모습 진단 및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메타버스와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문수지 대진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AI와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전창배 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 문수지 교수께서 메타버스와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대학교 문수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메타버스와 미디어 콘텐츠인데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메타버스의 그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메타버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마지막 맺은 말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요즘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메타버스를 사실 그 닷컴 시대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의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살아갈 디지털 라이프가 운영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즉 그러니까 폰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통해서 진행해왔던 것들이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어떤 작은 하나의 서비스, 다시 말하면 아바타가 있고 월드가 있고 그 속에 어떤 버추얼 이코노미, 가상경제가 있는 하나의 형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화된 인터넷 세상이 메타버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 그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연구나 아니면 그 문헌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개념들이 몇몇 있습니다. 단어상으로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세상이라는 합성어지만 영구적인 측면에서 정의되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여 그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연일 그 메타버스에 대한 사례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저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고 또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매일 체크하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매일 새로운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와 일들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몇몇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상에서 입학식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 축제를 하고 그리고 야구단이 메타버스 출정식을 하고 그리고 채용 박람회를 메타버스에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향후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사실은 다가올 미래였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10년 정도 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일종의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기업 전략에서도 메타버스가 그 전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CEO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메타버스와 디스플레이의 위대한 미래라고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메타버스가 디스플레이어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죠. 여기서는 새로운 변신을 예고를 했는데 우리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기업 분할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조직도 메타버스 컴퍼니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단순히 그냥 어떤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슈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산업 전략 지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TF팀 만들어질 때 저도 약간 관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분야 5개를 선정을 했고요. 이 5개 선장 분야에 대한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 분야는 클라우드,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는 단순히 어떤 마케팅적 키워드라기보다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이미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업그레이드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산업 전략 지원 이외에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서 생태계를 같이 이끌어가기 위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2030년에는 약 1,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의 4가지 구성 요소, 엘리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F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메타버스를 4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위에 어떠한 정보를 뿌릴 것인지, 현실 중심의 가상 정보를 오그멘티드 할 것인지에 대한 축과 아예 완전히 가상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시뮬레이션 세상, 그러니까 벌추얼 세상을 하나의 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굉장히 그 환경적이고 외적인 정보들이냐 아니면 그 개인적이고 내적인 정보들이냐 하는 기준을 통해서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요소들을 그 2x2에서 그 틀을 만들어서 그 4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실 정보 위에 약간 그 외부적인 정보를 넣은 것이 잘 알고 있는 포켓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측면에 있는 것, 그러니까 포켓몬고에서 대각선 측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4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 분류 기준이 2006년, 7년도에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 독립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리고 문서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형태가 고정적이지 않다. 이 형태는 굉장히 컨버지드 되고 융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최근 서비스들을 보면 융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분류 기준들이 이야기했던 국면들이 그 경계선상에서 그 새로운 형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그 스마트워치와 이렇게 연동되는 그 운동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실에 있는 나의 행동들이 그 가상 데이터와 맞물려서 그 새로운 해석의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들인데, 그 서비스가 제공된 것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고스트 페이스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증강현실 안경을 쓰게 되면 그 가상의 러너가 나와 함께 뛰는 것인데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 기존에 있던 라이프 로깅 서비스가 완전히 증강현실 서비스와 맞물려서 서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 경계선상의 경계를 이제 허물고 있는 그 형태들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가 단순히 2 분야만 융복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요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4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엘리멘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융복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비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얼마 전에 메타버스 그 최전성 기업이죠. 그 유니티 CEO인 존 리치텔러가 그 본인만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를 일종의 소우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함께 그 메타버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지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지구가 있고 거기서 보면 그 필러 오브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창조의 도굴꾼이라는 뭐 창조의 어떤 축,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 갤럭시 은하계를 이렇게 하나의 또 축으로 놓고서 보면 하나의 또 다른 빨간 행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기술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의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만날 때 물론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가장 코어가 되는 기술, 그러니까 바로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 확장현실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XR
기술과 DNA, 제가 DNA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자로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AI의 어떠한 결합이 인간의 창의성을 만나서 새로운 행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행성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성들이 그 지금 한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면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존 리치텔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행성에는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포트나이트도 이미 3억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제페토에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상 행성들에서 선실을 오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행성들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과는 행성들끼리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교류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들을 그 가장 해석하기 쉽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편한 그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BTS, 다 알고 계시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그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 공연들을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할 만큼 정말 대단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을 할 때 그 기존에 만났었던 그러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의 신해철 씨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멤버 중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명이 다쳐서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AR을 통해서 그 공연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경험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그 포트나이트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그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하면서 큰 이슈를 또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가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고, 메타버스는 1999년 말에 등장했던 그 싸이월드,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를 통해서 이미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전에서도 이것을 세컨드 라이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들으면서 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싸이월드와 세컨드 라이프 모두 집중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메타버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메타버스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그 사용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기의 메타버스와 그 지금 현재의 메타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초기의 메타버스는 게임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라는 것들을 그 미션을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플레이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게임을 하는 회사들이 그 플랜들을 이미 다 정해 놓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의 메타버스도 이렇게 게임만 부각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생활도 하고 가상에서 생활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었던 플랫폼이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 PC와 웹 기반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가입자가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의 그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와 그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이 과거에 없었던 것들은 아니지만 현재 메타버스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과 같이 이렇게 성숙되거나 또 발달된 그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의 결합도 당연히 그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경제활동을 보면 생산과 소비를 크게 두 축으로 나눠서 보았을 때 대부분 게임 안에서 거의 소비만을 했었는데 그 일부 아이템 거래들도 일어나긴 했지만 거래는 굉장히 그 제한적이었고요. 그리고 공급자가 제작해 놓은 그 어떤 특정 상황과 요건에 맞게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를 보게 되면 게임과 가상생활 공간의 형태가 과거 분리되었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융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포트나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소통 플랫폼이 그 특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나 기술도 XR과 데이터 테크놀로지, 네트워크, AI가 결합되어서 진화하고 융합되는 기술의 고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과거의 메타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이용자들이 그 소비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현재의 메타버스를 그 살펴보시면 이용자가 그 게임 그리고 아이템을 쉽게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 생산 플랫폼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판매도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익은 그 현실 경제에서도 그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블록스 안에서 그 소비자들이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팔고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 안에서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아이템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돈을 벌고 다시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것들을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오프라인 물건들을 사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소비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소비와 생산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현실 경제와도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많은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지금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서 700만 명이 만든 그 게임이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들이 만들어낸 그 수익도 엄청난데요. 월간 그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 수준이고 그리고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70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은 5천만 개가 넘고 이들의 수익은 2018년도에 7,180만 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3억 2,87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 4-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지원들을 놓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이 정도라는 것을 보면 진짜 그냥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앞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페토가 2018년도에 출시되었는데 최근 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조금 늦게 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훌쩍 넘기면서 그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그 가상 아이템, 즉 옷이나 신발, 그리고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내고 이런 아이템들이 또 팔리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80% 유저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아이템들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그 인터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오프라인 직업을 아예 버리고 가상 공간에서 그 아이템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 건물을 짓고 이러시는 그 가상 건축가로서 버추얼 맵을 만들어 파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신제품들이 그 7,000개,
8,000개씩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넘어갔었네요. 네. 이 부분은 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메타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메타버스 쇼핑 사례 중에서 구찌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명품들이 있지만 사실 구찌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브랜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 같은 좀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찌가 가장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찌는 그 제페토에서 옷을 팔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아바타로 꾸민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뭐 후드티부터 뭐 헤어밴드, 뭐 머리띠, 신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팔고 있고요. 사실 여기 구찌에서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사면 한번 해봤더니 그 90개의 그 젠마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의 화폐가 젠마인데요. 이것을 얼추 계산을 해보면 65잼이 그 4,900원이니까 한 6,0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찌라는 명품,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찌에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게 10대들에게는 참 많이 어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로블록스에서도 구찌를 홍보할 수 있는 그 구찌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 생겨났는데 여기는 그 제페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찌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방도 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실제 공간에서 구매하는 그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이 살짝 잘못되기는 했는데 제가 가장 그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 기사에서 CU 편의점이 그 한강에 그 한강 그 시민공원 점을 이렇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게 그 가상 공간에서 구입을 하면 내가 가까운 그 CU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메타버스 적용 사례로 미술품을 들 수 있는데요. 미술품의 경우에는 요즘 그 NFT 형태로 디지털 아트들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에 그 쇼더비 경매소가 생겼는데요. 이 장소에 이러한 경매소를 만들므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 그 메타버스 그 대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10대가 많기 때문에 20살 입학하는 학생들만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20대만 해도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축제를 이 메타버스 안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수천영대학교에서 메타버스 입학식을 했었고, 그리고 순실대학교에서 게더타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슨 축제 안에서 무슨 학생회 활동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이게 2D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시고 이게 어떻게 요즘 현실에 맞는 거냐, 이게 싸이월드의 약간의 그 업그레이드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 아바타가 그 내가 말 걸고 싶은 사람 옆에 가게 되면 이게 화상 캠이 켜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게끔 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해보시면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적용 사례 중에서 그 메타버스 업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기업이 SKT인데요. SKT는 그 점프 VR 같은 경우에 그 장점이 버추얼 미트업 기능을 이용해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한다든지 실제 사람들이 구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PPT 자료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것을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SKT는 실제로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자신의 기업은 메타버스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메타버스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 메시라고 하는 증강현실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 상대방이 그 아바타로 구현이 되어서 업무를 본다든지 그 각종 협업을 그 홀로그램 아바타로 만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VR 헤드셋 같은 것을 쓰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바타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변화되는 산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 기존에 있는 기존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후에 신산업이 있어서 그게 완전히 분리된다는 느낌을 좀 갖고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이냐, 그 기존 산업을 대체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 하나의 흐름이지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다들 메타버스에 그 발맞춰서 본인의 어떤 그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바꿔가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페이스북도 기업명을, 회사명을 그 메타로 그 변경을 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통신기업들도 우리들이 메타버스 회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인 기업들이 이제는 과연 메타버스 세상에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이냐 훨씬 더 주목해봐야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산업들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산업 내에서의 기업들이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 적절한 변화를 하는 기업들만이 그 뭐 살아남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그 사실은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발달되는 그 기존에 발달되어 왔던 그 흐름보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빨리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그 기존의 어떤 메타버스의 진화 속도에 비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디지털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빠르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동 자금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유저가 만들어내는 그 유저가 어떤 가상화폐를 갖게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를 이게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그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음에 제 순서 다음에 이제 발표해 주실 전창배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여기랑 약간 접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술의 발달이 되면서 이게 맞춰 나가야 할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기술이 발달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디지털 라이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게임이다 보니까 그 게임 쪽에서 그 NF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재화적 보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의가 안 되면 자칫 어떤 법제적 부분과 그 충돌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제 발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모색해보고 토론해보고자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 발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창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정기학술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이제 주제를 AI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미디어 콘텐츠, AI에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의 AI 기술은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네, 전문가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네, 너무 주름 잡는 그런 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전공 분야인 기술의 이면에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 또 부작용 역기능 문제들이 이제 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속속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죠. 최근에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이 나타나서 CF 모델을 활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디페이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죠? 네, 디페이크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또 굉장히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AI 분야에서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AI 기술이 이제 속속 접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너무나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AI 기술을 통해서 더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분야를 더욱더 진흥하고 장려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그 이면에 윤리적인 문제들, 또 역기능 부작용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짚고 같이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오히려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지금부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미연에 이런 문제들을 체크하고 방지하고 예방하고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이런 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더욱더 활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콘텐츠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술은 이제 GAN이라고 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인데
네, 2014년도에 이제 나온 기술이죠. 근데 이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게 그동안의 인공지능을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목적이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예측하거나 네, 어떤 이제 그런 해결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만 활용을 했다면 겐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생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측할 때만 썼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가상인간, 네, 디지털 휴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유통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소비,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이 유튜브라든지 뭐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에서 지금 적용이 돼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사실 굉장히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들을 묶어두고 또 광고 수익을 또 크게 극대화하는 이런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내외로 인공지능이 미디어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미디어 학습 데이터 자가 증식 이 부분만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국내 해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최근에도 최근에도 카카오에서 그거를 발표했더라고요. 저기 그 뭐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말로 글을 쓰면 어떤 이제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바나나 색깔이 들어간 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짜 바나나 색깔이 들어간 의자를 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들어줘요. 네,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요, 인공지능이 미디어 분야에서 어떠한 이제 윤리적이고 사회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인공지능의 추천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천 알고리즘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가상인간이 지금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윤리적 사회적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AI 저널리즘. 예, 뭐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가 이제 저널리즘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떠한 또 윤리적이고 사회적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이 추천 알고리즘은 이제 사용자들을 네, 이제 굉장히 편리함을 이제 주는 목적인데 사실은 사용자에게 계속 맞춤형 콘텐츠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넷플릭스나 특히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에 추천 동영상이라고 이제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계속 그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나가지 못하게 유튜브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또 추천을 해주죠.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그 사용자가 많이 구매한 이력들을 분석을 해서 AI가 맞춤형 제품 추천해줘서 실제로 구매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럼 역시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또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과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이게 신문 기사 올해 초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저도 여기 인터뷰를 짧게 했긴 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중도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중도인데 난 내 입장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컨텐츠가 보고 싶어서 갑자기 어떤 사회 화제가 돼서 어떤 이슈가 돼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우성향의 어떤 동영상을 뉴스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그러면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유튜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사용자가 이제 우측에 우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한 편에 치우친 계속 그러한 컨텐츠만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그러한 추천 알고리즘 알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러한 한편에 치우친 정치성을 가진 컨텐츠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원래 중도 입장인데 이제 한쪽에 정치성을 갖게 되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좌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도의 입장이 없어지고 양극단만 남게 되는, 결국 이러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필터 버블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이용자가 한쪽에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게 돼서 결국 확증 편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신념에 상관없이 그 인터넷 서비스가 추천해주는 그러한 또 그 AI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그러한 정보만 믿게 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결국 인터넷이나 이러한 기술이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2021년 6월에 방통위에서 올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원칙은요 가이드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진 않아요. 자율적으로 지키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 그리고 이제 실행 원칙으로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 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이제 하나도 없는데요. 투명성에서 이제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 시작 시점에 그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를 미연에 소비자에게 사용자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결과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되거나 이용자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설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성에서 보시면은 이제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추천 시스템 편향성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미디어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컨텐츠 자동 배열의 기준과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불만 처리, 추천 서비스의 사전적, 사후적 영향 평가, 지속적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무성에서 또 보시면은 추천 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칙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기능적 오류, 오작동, 현행 법률 위반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때 제거 시정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만, 분쟁을 해결하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균형 잡힌 그런 콘텐츠 소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그 추천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균형 있는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좋겠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작동을 하는 거라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추천 알고리즘을 처음에 이제 활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좀 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딱 키면은 이제 로그인해서 딱 키면은 유튜브의 AI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능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쓰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그 개인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의 이제 사용 이력이라든지 로그라든지 DB 정보, 뭐 쿠키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구해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해서 선택권을 보장해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균형 잡힌 컨텐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 요즘에 뭐 가상인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플레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신한 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시작.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신한 라이프. 네, 아마 교수님들 다 보셨을 건데요. 최근에 이제 CF 광고죠. 신한 라이프에서 나온 이제 로찌를 활용한 광고인데 예, 이 안에서 이제 춤추는 여성분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가상 인간, 디지털 휴먼, 뭐 버추어 휴먼 이런 말로 부르는데 이 로찌는 이제 우리나라 스튜디오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이제 만든 국내 최초의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하고요. 지금 20대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10만여 명의 팔로워를 훌쩍 넘었고 자, 올해 벌써 이제 매출을 약 10억 원 이상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한라이프 대기업 광고에 발탁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인간은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죠? 예, CF 모델료가 연예인들보다 훨씬 저렴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 광고를 했다 갑자기 내려야 되고 내 기업의 이미지도 타격을 받는데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은 그러한 이제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은 또 기업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네, 그 광고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연예인들은 좀 까다롭게 뭐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 이제 영원히 살잖아요. 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광고의 기업의 이미지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CF 모델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이제 발표한 또 가상 인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가상 인간 가수가 나왔더라고요. 또 이제 가수도 나오고 쇼 호스트 이제 홈쇼핑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쇼 호스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나운서, 지금 아나운서도 AI 아나운서 지금 많이 보셨죠? 네, AI 아나운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 네, 어떤 상담사, 기업에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활용. 그리고 뭐 조금 더 기술 발전하면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이런 데로도 충분히 가상인간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은 더욱더 활발하게 아마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당신. 네. 제가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탑 10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아시는 가상인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릴미 클라는 좀 들어봤는데, 루드마 갈루라고 하는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이 굉장히 영향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 명의 팔로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500만 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 200만 명 이상, 수익도 매출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미 클라는 유명한데요. 프라다, 디오르, 켈빈 클라인 같은 브랜드와 협업을 했죠. 네, 그리고 가수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싱글 앨범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올해 초에 또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러한 이제 가상인간 바비 인형 아시죠? 그 바비 인형도 가상인간으로 지금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뭐 180만 명, 유튜브 구독자 수 1,000만 명, 네, 월간 스포티파이 청취자 수 20만 명 이상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사람 연예인보다 더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자료에서 제가 찾아본 문제들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본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소비자 기망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인간인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실제 사람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진짜인지 인공지능인지 알 수가 없다면 소비자를 기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아까 CF 모델 로찌 신한 라이프 광고에서 인공지능 로찌다, 인공지능 가상인간이다라는 점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대응할 수 없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AI가 가상인간이라면 AI라는 점을 정확히 밝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는 제품을 실제 경험을 해보는 게 좀 어렵죠. 인간 연예인들은 제품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자기 CF 광고를 촬영하고 홈 쇼핑에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써보지 않은 가상 인간이 실제로 제품을 써보지 않았는데 홍보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연예인들도 써보지 않지 않나요? 연예인들도 자기 CF 모델 되면 물론 써보긴 하겠지만, 네, 그냥 돈만 받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몰입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이 지금 이런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간이 아닌 이러한 가상의 어떤 존재에게 너무 과몰입하고 또 중독이 되면 굉장히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상인간을 너무나 과몰입 중독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예방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GPT-3에 대한 것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GPT-3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인간이 쓰는 것보다 더 잘 쓰는 이제 글을 써내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GPT-3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인간이 쓴 것과 똑같은 오히려 더 잘 쓰는 글을 생성해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용도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챗봇, AI 챗봇에 챗봇을 개발할 때 쓸 수 있고, 뉴스 기사 만들 수 있죠. 편리하게. 또 복잡한 문서를 요약한다든가 시소설, 문학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쁘게 쓰면 당연히 이제 가짜 뉴스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GPT-3를 만들어낸 개발자가 이 출시를 딱 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PT-3 모델은 유익한 응용 프로그램과 해로운 응용 프로그램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딱 개발한 개발자가 출시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든 기술에 대해서 경고를 메시지를 보낸 건 아마 최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한 일인데, 이렇게 이제 개발자들도 자기가 개발하면서 어떤 엮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또 소비자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I 저널리즘, 네, 인공지능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조금의 기술만 있으면 기자가 쓴 것보다 더 정교한 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해서 올릴 수 있다. 실제 GPT를 사용해 만든 뉴스가 해커뉴스 사이트에서 1위에 올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요. 1위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까 아까 가상 인간으로 가상 정치인으로 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듯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기업의 주가를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급등시킬 수도 있고 급락시킬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건 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또 우리 학계에서 우리 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교육을 지원해주고 소비자에 대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